현금은 쓰레기, 주식은 더 쓰레기 이런 말 듣고 나니까 진짜 금리가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불리한 여건인 거는 팩트예요. 연끌을 했을 때는 계속 올라가야지 마음이 안정적이거든요. 옆으로 기면 나가는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위를 안고 가는 거예요. 포지션 자체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심리는 네. 이거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네. 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미 금리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집이 지금 금리가 싸도 오르고 금리가 높아도 오르는 중이거든요. 네네네. 금리가 쌀 땐 대출 얻어서 빨리 집 사.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지금 안 사면 못 사. 그리고 연끌을 해서 엄청 네네. 집값이 네네. 코로나 기간 동안 무지 올라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네.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네. 금리가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네네네.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은. 네. 왜냐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다 집 팔아서 그럴 수 이자 있죠. 받을래 이렇게 네. 해도 되는데 네네네.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과 같이 가면서 금리가 쉽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물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요즘에 보면 꼬마 빌딩들이 네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실물 자산으로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 얘가 물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내 현금은 못 잡을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집이 또 올라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일단 전제를 먼저 깔고 갈게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건 말씀드릴 수 있냐면 금리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 먼저 주식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빠진다. 맞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이 얘기까지 딱 들으시면 와, 좀 전문가가 저 얘기는 나도 하겠다. 이런 거 지금 질문이 이거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뭐 이 느낌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궤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주가를 볼 때는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치. 맞아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기업의 주식은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요 앞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데 20% 오를 것 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대출을 받아 집 살려고 하는데 20%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출 금리가 0.5%나 올랐답니다. 그래. 그럼 집 사는 거 포기해야 되나요? 20% 오르는데. 그 집이 더 오를 것 같으면 그럼 사야지. 사야죠. 근데 여기서 그럼 물어보는 거죠. 금리 올랐는데 집값 빠지나? 그게 아니죠. 금리가 오르더라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은 금리에 상관없이 질러버리죠.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항상 이런 겁니다. 금리만 바라보면서 모든 자산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 자산의 환경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건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립니다. 매크로 경제가 이래서 중요한 건데 보세요. 한국이랑 잠깐 좀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를 합니다. 오케이. 예, 그런데 선수들을 보니까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한국에 걸어야지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홈 경기예요. 일본에 가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일본이 유리할 것 같아요? 한국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또이 홍경기래? 이 느낌이잖아요. 다른 변수가 있다. 일본 10만 관중이 일방적으로 응원한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입국한대요. 뭐 하는데? 일본에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거죠. 경기장으로. 그래서 막 도착하자마자 경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 걸래 일본에 걸래 하면 일본은 그냥 패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일본 홈 경기를 하면 한국이 지냐? 모르죠. 근데 다만 이거죠. 한국한테 유리하진 않다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조언이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판단해 볼 만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입니다요. 홈 경기가 아니라 어웨이 경기입니다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주가 올라 떨어져 이 개념을 떠나서 주식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환경을 먼저 보시자고요. 반드시 공식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환경적 요소 네, 중에 그렇죠. 하나야. 그렇죠. 그래서 불리한 여건인 거는 팩트예요. 그럼 불리한 여건이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는 적어도 이거 하나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뭐가 제일 불안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기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충격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기어요. 나중에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옆으로 기는 동안에 금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져요. 초조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연끌을 했을 때는 계속 올라가야지 마음이 안정적이거든요. 옆으로 기면 나가는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위를 안고 가는 거예요. 포지션 자체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0.5%에서 1.75라고 하셨는데 아까 기준금리 그거 올릴 때 그랬다는 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대출, 아니 1억 대출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금리가 오르는 그러면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폭보다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가요. 그쵸. 보통.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막 0.5로 올리면 3.6% 하나? 그렇죠. 예. 지금 한 4% 가까이 오른 아, 것들도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예를 들어서 1% 정도 올랐다. 그럼 1억에 대해서 1%면 연으로 따졌을 땐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달로 따지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럼 뭐 그 정도야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영끌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의 규모가 크죠. 그럼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5억, 예. 10억 이런 경우 네, 많죠. 그런 케이스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1년간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더 내야 되는 경우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커지죠. 근데 이 이자뿐만 아니라 당장 이걸 갖다가 부담을 할 수 있더라도 문제는 심리적으로 쫄려요. 심리적으로. 옆으로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주춤하면서 하락하잖아요. 패닉 오겠다. 그것도 패닉이네. 그러면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이자도 내고 있는 떨어지는 것도 너무 무섭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장기 투자를 하면은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라는 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습니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모두가 인정하지만 모두가 지키기 힘들어요. 저 어제 늦게 잤거든요. 맞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되는 이유는 회사를 출근해야 돼서지. 맞아. 저는 회사 안 나가면 일찍 늦게까지 일어나는 자고 싶어요. 어린이는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누구도 부정 못할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 콜. 장기 투자. 예,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죠. 우량 자산에 장기 투자하면 너무나 좋다. 저 이번에 워렌 버핏이 그 주주총회를 해요. 미국 현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 많이 주주총회를 연수로 따지면 3년 만에 하는 거죠.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못했으니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이제 그걸 이제 들어보려고 다들 미국에 좀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갔어요. 저 지인들도 그랬어요? 많이 갔는데 요번에 좀 재밌는 얘기를 했대요.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했답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 우량한 주식, 자기가 확신이 가는 기업을 사서 그냥 그 기업과 함께 그냥 쭉 놔둬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이게 정말 너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로 변질했는지 모르겠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들어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공식으로 바뀌었다고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투자라는 게 좋은 기업이나 좋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건데 네. 중간에 계속 흔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없어도 되는 돈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없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렇다 그 말씀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여유를 갖고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투자하면 뭐 장기적으로 놔두면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랫동안 기다려도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연끌을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중간에 막 흔들리면 제 마음이 같이 흔들려요. 그치. 에브리데이 패닉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이렇게 사느니 사람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연끌과 같은 거는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는 불리하지. 겁니다. 뭐 부동산 투자가 좋다 안 좋다, 주식 투자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과도한 부채를 안고 가는 투자는 네.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금리가 올라갈 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금리는 한동안 올해까지는 일단 오르는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는 뭐 어느 정도까지 올려놓고 한번 지켜보는 과정까지 가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이제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올리려고 하는데 네. 물론 변수라는 건 있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번에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서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가속화됐습니다. 한 드럼에 한 1배럴에 80달러 하던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을 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가 좀 더 코로나는 많았죠. 예측했어요. 네, 그렇죠. 하나도 예측 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케이스가 터질 수도 있죠. 예, 그런 케이스라면은 어쩌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은 천천히 가져가도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죠. 물론 지금이야 아우 저 전쟁이 그렇게 빨리 끝나겠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혹시 모르네.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높은 확률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한다라면은 가장 위험한 포지션은 안 가져가는 게 좋죠.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 바로 영끌 포지셔닝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물가 미래에 내가 무엇인가 살 게 있다면 네. 그걸 미리 땡겨서 산다. 네. 그런 인플레이션 심리가 이미 한국 사회에 작용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아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이나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는 아니다. 만약 그게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일로 휙 사람들이 다 방향을 네. 잡으면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심리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사람의 심리라는 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확 바뀌지 않거든요. 정책으로 못 바꾸지. 그러니까 돌아서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강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심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땐 다들 뭐라고 했냐, 누가 집을 사냐고. 맞아, 진짜 집값이 그랬었어요.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비싼데 이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심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집값만 말씀드린 건데 그게 디플레이션 심리고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건 인플레이션 심리죠. 그래서 이 심리라는 게 한 번 들어오기가 참 어렵지만 네. 한 번 들어오면 잘 안 빠져나가요.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물가라는 것도 있지만 물가는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예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지금 만나는 그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물가라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피부병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이 피부병이 왜 생겼냐면 심장에 병이 있어서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피부약을 줘요. 피부약 발랐어요. 나아졌어. 그러면 콜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니지. 또 도지겠죠. 왜? 근원이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치. 기대 인플레이션은 근원에서 인플레이션을 계속 만들어내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지. 근원병이에요. 근원의 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선언하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잡기 정말 힘들어요. 지금 찍어 눌러도 금방 올라와요. 그렇지. 찍어 눌러도 금방 올라와요. 그러니까 금리를 못 잡네 막.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올려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겨나기 전에 금리를 화끈하게 올려가지고 죽여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데 병 중에서 고질병이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 방에 하고 확 써야 돼. 그렇죠. 허리가 아프대요.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근데 병원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왜 병원 안 가? 그랬더니 제가 이러다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고질병 된다. 고질병은 증상이 완화는 되더라도 차도는 계속 있더라도 있는 거지. 또 조금만 무리하면 확 올라오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들어오면 고질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그 거예요. 단계는 아닌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그 현재?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계로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돈을 풀어줘요. 이거 코로나 때도 돈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돈을 풀어줘도 예전엔 괜찮았던 게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심리가 없었어요. 다들 물가가 내려갈 거라는 디플레이션 심리가 강했던 거죠. 이럴 때는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불경기가 차지하거나 충격이 오면은 바로 돈을 뿌리는 거죠. 금리를 막 낮추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전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갈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으면 경기가 침체가 되려고 같아요. 그러면 돈 뿌려줄게 하잖아요. 돈의 공급은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해 버려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 있잖아요. 이때는 돈 뿌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뿌리려는 순간 확 물가가 뛰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경기 부양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요즘 같은 때는 경기부양책을 뭘로 써야 돼? 돈으로도 못 쓰면 차라리 코로나 때가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네. 고질병이 되기 전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걸 막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세게 빡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0.5%를 인상한 거죠. 빅스텝으로 예, 간다. 그게 빅스텝 금리 인상이고 2000년도 5월 16일 이후에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그만큼을. 자, 그러면 개인 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집을 사서 갖고 있어. 그럼 이 집이 미래 가치가 계속 뛸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인플레이션상 이 집을 갖고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네. 이 집값이 오를 걸 예측하고 네네네. 있으니까 기대 네네. 인플레이션. 네네네. 그죠? 또 오늘도 어디 신문에서 봤더니 뭐 다보스에서 누가 실물 자산에다가 네네네. 이제는 남는 게 실물 자산밖에 없다. 그러면 다 이제 집이나 뭐 건물이나 네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네. 땅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내가 사가서 지금 갖고 있어. 네. 근데 올라갈 것 같아서 팔지는 않을 거야. 네네네. 이거냐면 알고 보니까 더 올랐대.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 네네네. 근데 현금 자산으로 이 금리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뭐 세로 이거를 네, 감당하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다 자꾸 갈 수만 있다면 하는 게 난 거네요. 자, 이게 볼게요. 어? 여기서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 건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인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는 물건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인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자극이 되는 건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소비재들, 물건들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은 강했지만 실물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강하지 별로 않았어요. 강하지 않았어.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가 이 둘을 꼭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면 우리가 의뢰껏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 그럼 네.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자산 가격은 오른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물가가 오를 때 금리가 세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자산 시장을 짓누른 케이스가 과거에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집값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공식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그럼 안 없어요. 돼,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다른 거죠. 근데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보다는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고민을 더 신경 크게 쓰지. 합니다. 맞아, 맞아. 근데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더 신경을 쓰면은 물가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올리죠. 그럼 어쩌면 자산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산 가격 부담스러운데 금리 좀 안 올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담 같은 거 자산 가격 안 바라보잖아요. 오히려 금리를 실물 경제의 물가를 보면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자산 가격이 긴장하는 케이스들이 좀 많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도 교과서에 보니까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기능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그쵸. 분들이 분명히 그쵸. 있어요. 인플레이션 해지한다는 게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그래도 그치. 조금씩은 따라 올라준다. 근데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 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가 있잖아요. 남들 다 안 오를 때 혼자 막 올라왔던 거죠. 예를 들어서 물가 안 오르는데 혼자 막 올라왔어요. 하늘까지 또 올랐어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올라가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먼저 올라와 있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엄청 오른 아파트는 먼저 미리 오른 자산일 수도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들 중에서도 대출이 많이 붙어 있는 부동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으로 밀어올리는 룸이 있을지 몰라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같은 인플레이션도 그렇죠. 자산과 물가에 네, 달리 그렇죠. 작용하는구나. 자산과 물가를 다르게 보시고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어쩌면 자산 시장은 그 금리 상승에 더 부담을 느낄 수도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꼭 하나 보실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집값은 올라요. 라는 건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앞에 움직임들도 같이 금리가 봐야 되고. 오르면 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집에 대해서 바라볼 때 그치.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금리가 0.25가 올라간다는데 지하철이 5개 들어온대요. 그러면 성장이 더 셀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금리가 또 내가 캐시를 예.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극명하게 또 다른 환경에 있죠. 예. 처하게 되잖아. 그러면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은 부채가 많은지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급이 부족해서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이자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대출을 덜 받아요. 대출을 안 받으니까 집을 못 사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수요를 짓누르는 요인이 됩니다. 그쵸. 수요가 꺾여요. 근데 공급이 훨씬 적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환경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이제 김민경 TV에서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가 나오셨을 때는 이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를 유심히 들으셔야죠. 이 둘을 같이 결합을 시켜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과목별로 들어오시잖아요. 왜 한 명이 들어와야지 과목별로 들어오세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거나 인플레이션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나눠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 요즘 이제 그런 약간 뭐랄까요? 과도한 해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맞아. 오르면 반드시 뭐가 이렇게 된다. 반드시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만나본 적이 사실 없죠. 그런 이상한 걸 네, 만나본 네, 적이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약간의 패닉이 있을 수 있죠. 이제 네네네. 금리 더 올라가면 이제 뭐 큰 손들이 주식에서
돈을 다 빼갖고 갔단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네.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 이분 아시죠? 네, 레이 달리오가 네, 유명하죠. 현금은 쓰레기, 주식은 더 쓰레기 이런 말 듣고 나니까 진짜 다 쓰레기야? 막 20% 손실 났어도 팔아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레이 달리오 그분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말은 아마 표현은 그렇게 썼겠죠. 근데 모든 주식이 쓰레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 이 브리지워터 소시에이트 그 헤지펀드에서 주식 담고 있어요. 그럼 쓰레기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했다기보다는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주식 중에 그러면 모든 주식이 쓰레기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다. 주식 중에서도 진짜 별로 안 좋은 주식이 있다라는 건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옛날에 우리가 왜 그냥 막 주워 담았던 거 스타일로 하면 안 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어디든 다 고일 수 있겠죠. 그렇지 옛날에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비닐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구멍들이 이렇게 송송 뚫려져 있거든요. 조그맣게 뚫려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깊게 뚫려 있는 것도 있는데 물을 콸콸 쏟아내잖아요. 그럼 다 넘치죠. 다 차고. 근데 물이 별로 없으면 진짜 많이 고여 있는 쪽으로 물이 몰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식을 볼 때 조금 더 긴장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짧은 기간에 빨리 돈을 벌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런 기회는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모든 주식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장은 사실 그런 게 이례적인 장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겨울도 있잖아요. 맞아, 겨울. 그런데 겨울을 벗어나면 또 봄, 여름, 가을이 또 있잖아요. 이런 이제 되게 유치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봄에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겨울이 오면 패닉인 거죠. 이런 세상이 존재했는지.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매뉴얼이 생기죠. 짧게 투자해서 빠르게 큰 돈을 벌어서 은퇴하고 싶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파이어죠. 근데 그게 파이어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물론 최근에 금리가 오르긴 하지만 금리가 그래도 옛날처럼 20% 30%까지는 가지 못할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저금리 수준에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금리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투자를 어느 정도 고민해야 되고 그치. 투자라는 건 우리는 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투자하고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투자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고 이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뉴얼을 갖추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매뉴얼을 갖추시면서 더욱더 많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 마지막으로 네. 절대 이렇게 섣부르게는 하지 마라. 네. 라는 거 경계해야 될 거 몇 가지만 딱 정리해 주세요. 네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때. 영끌 투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하. 과도한 대출을 끼고서 투자하시는 거는 오케이. 이제 바닥인 것 같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낭패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한 투자라는 오케이.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 이제 많이 떠났어요 사람들 주식시장. 뭐랄까요 실망감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네. 안 쳐다보는 사람들도 좀 네, 있나요 그렇죠. 요새?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산 투자 원칙이라는 걸 한번 고민해보고 오케이. 이렇게 한번 좀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왜 중요한 건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금융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꿈에도 몰랐다가 코로나 때 금융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네. 코로나 때 주식 계좌를 처음으로 만드시고 경제 공부가 붐이 일어나는 게 최근 2, 3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또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추운 겨울이 찾아오셔서 엄청 힘드실 텐데 요즘에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쏠리는 유튜버 많아요. 네. 인플레이션 때는 뭐 이거만 해라. 네. 뭐 뭐를 팔아라, 뭐를 사라, 막 이러는 것이 막 휩쓸려서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그 여러분 더 막 휩쓸리시다 보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오건영 부부장님은 그걸 경계하는 말씀을 되게 잘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심지를 갖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좀 더 성실하게 내 돈을 대할 수 있도록 긴 안목으로 도와주신 오건영 부부장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